비례대표 의원 47명이죠. 자, 이분들의 운명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먼저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지역구 의원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성공한 분들 몇 분이나 있는지 궁금한데요. 조대현 센터장님, 그렇게 많지가 않죠? 2016년 그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총 1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합니다. 그 중에 4명이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그 중에 경북 상주 문경에 출마하는 이미자 의원 1명 당선되고 나머지 뭐 인천, 파주, 고양에 출마했던 그 국민의 당시에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최소 7%부터 뭐 최대 24%까지 뭐 대표에서 다 낙선을 하고요.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민주당도 최초 13명, 나중에 승계한 의원 4명까지 총 17명이 비례대표 배지를 다는데 그 중에 그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출마한 3분은 뭐 당선이 되는데 또 역시나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인 서울 서초 그리고 구미시에 출마한 2분은 뭐 큰 표차로 낙선을 합니다. 참고로 또 국민의당도 총 14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 중에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서 4명이 공천을 받았지만 이분들도 수도권과 청주, 뭐 세종 여기서 다 큰 표차로 낙선을 하고 단 1명 이태규 의원이 다시 비례를 한 번 더 받아서 국회에 진입한 게 전체 성적입니다. 네. 뭐 비례대표 의원, 뭐 전문적인 것, 또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고려들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만 지역구 의원으로 다시 재입성하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어렵다, 낮다. 또한 공천조차 받는 게 쉽지가 않다. 본선 도전조차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성민 부위원장님,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 비례대표 의원이 다시 지역구를 찾아서 그 재선 의원 한다는 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왜 뽑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서 다수의 의견 같은 게 뭐 정책이나 이제 뭐 법령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비례대표가 들어와서 수호수나 사회적 약자를 좀 대변하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비례대표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또 국회의 또 상호 보완적 작용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청년 비례대표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OBS가 부천시니까 부천시에 이제 여기 현역 의원인 자리에 가서 만약 제가 인사를 드리고 지역구 가서 인사드린다면 현역 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례대표가 그 지역구 가서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상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우 단수 공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구를 찾으면 경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앵커님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선 진출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현역 의원도 있고 그동안 또 텃밭을 갈아온 분들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경기도 쪽에 노리고 있는 비례대표 지역구 어디를 선택할지 노리고 있는 분들은 어떨까? 현 비례대표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들이 경기도 쪽 좀 노크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2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최혜영 의원, 이분도 인재 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서 또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죠. 이분이 지금 일찌감치 이 경기도 안성 지역을 이제 찍고 작년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이제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진정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김학용 의원이 95년도부터 도의원 3번, 국회의원 4번을 뭐 연달아 했던 27년 동안 지켜왔던 지역이라 쉽진 않지만 텃밭이네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학용 의원을 4%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가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뭐 이렇게 당선 무효가 됐지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지금 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용인갑 지역을 지금 노리고 뛰고 있는데 이 지역도 최근 12년 동안은 단 한 번도 국민의힘에서 놓치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 지역 역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서 당선됐던 사람이 지금 뇌물을 받고
지금 구속되어서 이렇게 원래는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임기가 1년도 안 남아서 그냥 넘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아마 선거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비례대표 2번 시켜주는 건 뭐 진짜 아주 극히 이례적이고요. 그죠? 예. 20대 총선 비례대표도 당시 8%만 재선이 가능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21대 비례대표들의 운명 어떻게 될지 좀 본격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를 보면 여당 의원 가운데 최소 5명 이상이 출마를 저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박성민 부위원장님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규 의원이 네네. 국민의당으로 해갖고 2번 비례대표를 2번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을 했는데 그 고양시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어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고향인 여주 양평이 있고 그래서 고양갑이나 뭐 여주 양평에서 출마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네. 있고요. 서정숙 비례대표가 약사 출신인데 그 용인평에서 사무소를 내고 개소를 해서 이제 선거 활동을 시작했는데 요번에 그 당협위원장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후배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내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강력한 경쟁자. 아유, 그러면 이제 다음에 공천 받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저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이제 수행실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남 쪽에서 그 분구가 되면 그 출마를 할 예정이고요. 최영희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의 미용사 출신 국회의원인데 네. 지금 의정부 갑에서 이제 사무실 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똑같이 이제 그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번 달에 공모를 했는데 보류가 된 상황이에요. 왜 보류가 됐냐면 지금 청와대 전희경 비서관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을 내정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소문이 들고 있고 김기현 대표랑 워낙 친해갖고 그런 내정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갑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완전 텃밭이고요. 문희상 의원이 육선을 한 지역입니다. 지금 우영환 의원이 현역이죠. 예, 근데 오영환 출마를 의원이 안 한다고 했죠. 불출마 선언을 해서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주공산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는데 뭐 만만치 않은 지역이고요. 네. 뭐 또 한무경 의원이 있는데 한무경 의원이 그 쌍용자동차 그 IMF 때 그 부품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그래갖고 네. 뭐 몇천억 대의 그 중소기업으로 키워내갖고 기업일 출신으로 해갖고 영입이 된 분인데 쌍용자동차가 소재지가 평택 아닙니까? 평택도 이제 인구 규모가 많이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네. 지역구가 하나 더 생기면 그쪽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조대현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비례대표 이제 지역구 갈아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이용, 이태규 이런 분들은 그래도 뭐 인지도가 좀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의도에서 인지도가 있다고 국민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4년 동안 지역구에 대한 부담도 없이 뭐 민원이나 뭐 지역구 행사 참석 이런 데 대한 부담을 다 덜어주면서 오로지 자신의 전문성을 갖고 역량을 키우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라고 이렇게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했는데 예. 사실 많은 비례대표들이 배지를 다는 순간 이 좋은 배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때부터 이제 지역구 내가 4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구 쇼핑을 다녀요. 다음 지역구 어디 가지? 예, 그리고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뒤에도 우리가 또 논하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는 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오로지 내가 그 깃발만 갖다 꽂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사실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례를 2번이나 할 정도로 당내의 정치력은 뛰어나지만 네. 사실 이분이 지금 언론에 대고 계속 얘기하는 게 내 고향은 양평이고 여주는 내 외가가 있는 친숙한 곳이다. 네. 그 말은 뭐예요? 여기나 공천 달라 이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덕양구에 살고 있는데 덕양구 가면 쉽지 않거든요. 고양시 참고로 지난 총선 때 4군데 다 국민의힘이 한 석도 못 건지고 패배했던 맞습니다.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여주 양평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뜬금없이 원희룡 장관이 여주 양평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양평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이게 핫한 지역구가 돼버렸어요, 그죠? 사실은 진짜 황당한 게 이거는 좀 뜬금없는 게 네. 사실 이 여주 양평 지역이 수도권이지만 신도시로 뭐 원주민들이 몇만 명인데 신도시로 인구가 50만, 100만 되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여기는 거의 보면 그 경기도 내의 TK예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민의힘 개통에 보수 정당이 진 적이 없는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오겠다는 거는 어쨌든 대권 후보로 커야 되는데 수도권에 자신이 가서 당선될 곳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네. 지난 총선도
59군데 경기도 중에 7군데만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찾고 찾다가 여기 오다 보니까 과연 이태규 의원이 당내 이 경쟁을 뚫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용 의원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용 의원도 대통령 최측근으로 당내에서의 위상은 대단하지만 네. 과연 이분이 수도권 어느 지역을 가야지 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그 타이틀과 그 후광을 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지 네, 그건 네. 의문이란 거죠. 예. 예. 비례대표 출신이 인천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 어떤 분들이 있을까 좀 궁금한데 조대현 센터장님 어떤 분들이 있고 또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인천에는 지금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동주 의원이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네. 얘기를 듣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의원 인천을 기반으로 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지난 총선에서도 13개 중에 11곳을 민주당이 뭐 싹쓸이 하다시피 이긴 네네. 곳이다 보니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 경쟁이 본선 경쟁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이번에도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진교 의원은 참 훌륭한 분이지만 정의당이 지금 그 정당 지지율도 너무 낮고 정의당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과연 유권자들이 제3당의 이 신당이 출연해서 이 세력으로 정의당까지 협소해서 같이 이 큰 거대 양당과 붙지 않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깃발로 단독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표를 얻을지는 뭐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지역구 도전 인천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두 분이 있는데 네. 이동주 의원이랑 그 배진교 의원이 있는데 녹록치 않습니다. 네, 이동주 의원 이분이 이제 자영업자 출신으로 스토리가 꽤 괜찮은 분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주 의원 자체가 지금 부평 출신이에요. 네네. 부평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송영길 전 대표 그 돈봉투 수사건에 네. 갖고 그 이성만 의원 지역구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성만 의원 지역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성만 의원 지역구 이성만 의원이랑 이동주 의원이랑 상당히 사이가 좋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성만 의원이 또 내년 총선에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주 의원도 쉽게 그 지역구를 자기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배진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남동구청장을 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는데 그 남동구청장 할 때 배진규 의원이 야권 연대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칭 뭐 야권 연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 변수가 한 명 있어요. 어떤 분이요? 박남춘 전 시장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변수입니다. 예, 13개 예. 지역구에서 11개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갈 곳이 막막했는데 지금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수사건으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지역구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박남. 맹성규 의원은 남동갑입니다. 남동갑이잖아요. 근데 지금. 맹성규 의원이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다시 달라고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아마 이제 공석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역구를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건 보면 이제 또 이동주 의원이랑 배진규 의원 두 분 다 비례대표로서 다시 또 재선으로 입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대현 센터장님. 예. 근데 중요한 건 비례대표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몇 분이나 또 비례로 들어가냐, 이것도 사실 제도 시스템이 어떻게 정비가 되느냐도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예. 지금 현재의 거대 양당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승자 독식, 뭐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많은 구시대적 제도를 결국은 누가 고치느냐? 위성정당 꼼수 논란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위선정당 꼼수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이 이걸 바꾸겠다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자체가 네.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감시를 하고 요구를 해야지 조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에 맡겨서는 이번에도 역시 답이 없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 중요할 텐데 일단 의견 청취가 끝났죠. 그렇다면 경인지역 국회의원 수가 과연 몇 석이나 늘어날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우선 기준이 인구수입니다. 자, 내년 총선 경인지역 인구수 초과 미달 선거구를 보면 자, 상한 인구수 경기 지역이 12개, 인천이 한 곳이고요. 하한 인구수는 경기 지역 2곳, 인천 한 곳입니다. 자, 상한 인구수는 경기 12곳, 뭐 수원, 하남, 평택, 용인, 또 고양, 화성, 시흥 이런 지역이 있고요. 하한 인구수는 경기 광명, 동두천, 연수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상한 인구수가 12곳이 됩니다. 경기 지역에서. 그렇게 되면
소선거구제라면 경인 지역이 지금 뭐 72석보다 최소 4석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조대현 센터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평택은 그 저희같이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흥미롭게 또 주목해서 보는 지역입니다. 네. 보통 한 개 시에 그 선거구가 2개 혹은 4개가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평택처럼 한 개는 민주당, 하나는 국민의힘 이렇게 나란한 그냥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지역이 경기도의 유일한 지역이고 또 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도 안 그래도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이재명 후보가 49.44%로 윤석열 후보를 46.64%는 윤석열 후보를 앞섰지만 동에서 따져보면 25개 동 중에 13개 동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12개 동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요. 이런 걸 반영하듯이 지금 국회의원도 보면 그 평택 갑 지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같은 경우에 2,500표 차로 사실은 그 국회의원 당선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을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겨우 1,900표 차로 신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개 지역구가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 대단히 그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분구가 돼서 하나 지역구가 더 는다는 거 아닙니까?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현역들한테 더 유리한 게 뭐냐면 이런 박빙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불리한 이제 국회의원 현역 입장에서는 나한테 네. 불리한 동 하나만 떼내도 예, 승리가 더 그러네요. 확실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유리한 동은 끝까지 지키면 지금 새롭게 동이 만들어지는데 지역구가 그 지역에다가 최대한 자기가 불리한 지역을 던지고 그다음에 유리한 지역을 남기면 이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현역들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구 획정할 때는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두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뭐 어떤 수를 쓰더라도 출마를 하려고 할 것이고 사실은 본선보다는 이런 선거구 획정하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지역구 당내 공천 경쟁 네.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평택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의 이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인터뷰를 하셨어요. 자유정부 30년 집권에 총선 출마도 감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공안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때 또 그 법무부 장관 또 그 국무총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2019년 2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44일 만에 또 당대표를 하셨고 21대 총선을 또 진두지휘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낙연 전 총리랑 종로에서 붙었죠. 그래갖고 거기서 석패를 하셨는데 네. 황교안 총리가 지금 포지션이 애매해요. 지금 결과적으로 22대 총선은 중도 보수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35%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지지가 있으면 그 중도 보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황교안 총리가 지금 보수 쪽에서도 완전히 우측으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네. 의원이 분당갑에서 공천이 될까요? 뭐 워낙 중량급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탐탁치 않아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공통점이 국민의 있어요. 입장에서? 안철수 예. 의원이 분당갑에서 공천 쉽지 않죠. 지금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지금 이번 달에 그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네. 아내분이 또 1년 6개월 선거법으로 그 선거법이 뭐냐면 작년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입니다. 근데 황교안 총리도 대선 경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황교안 전 총리를 공천을 줘서 다시 원내로 진입을 시켜갖고 대권 후보로 만들어줘. 아마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다음 대선에 황교안 총리가 이 원내 입성해서 대선 후보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생각지 않기 네. 때문에 아마 공천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는 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요. 네. 그린벨트가 많고 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교외 지역과 또 20년이 넘은 원도심 영향으로 꾸준히 보수 정당이 우세를 보여왔어요. 그래서 현재
이현재 하남시장도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저번 21대 총선에 어떻게 됐냐면 이현재 하남시장이 공천을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근데 현 당협위원장인 이창근 당협위원장이 2위로 낙선을 했고요. 지금 께서 말씀하신 그 최정은 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우리 미사 신도시 미사리 가다 보면 뭐 상점벽해를 그렇죠.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보수세가 좀 강했는데 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뭐 완전히 보수세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네. 자, 조대원 센터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이 분구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거 좀 점찍은 그런 원외 인사들이 많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대여섯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하남도 아주 경기도 내에서 그 스윙보트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네. 그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48.75, 윤석열 후보가 48.26, 0.5% 차로 승부가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네. 하남시장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는 민주당이 65%로 압승을 하는데 불과 4년 만에 국민의힘이 56%라는 비교적 큰 차이로 또 이걸 뒤집습니다. 네. 그래서 하남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지역구까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당에서는 이 두 지역을 다 이렇게 섞어나기 위해서 물밑에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물 경쟁력이 곧 그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양당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 하남 지역에 국민의힘 숫자보다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희망자가 좀 더 많은 게 네.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그리고 그걸 통한 선거 예측에서 다소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더 많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젊은 측근 중에 가장 뭐 핵심이라고 하는 이용 비례대표 의원이 미리부터 이 하남 지역을 찍고 네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거 하나는 이제 이현재 지금 현재 하남시장이죠. 근데 이분이 끊임없이 지금 국회의원 총선 출마설이 계속 지역에서 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재선 의원을 했고 중량감 있는 의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장보다는 국회로 가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돌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도리어 국회의원 출마보다 지금 하남시장 자리를 노리고 예 그렇게 활동하는 분도 있다는 소리가 여러 군데서 들리고 있습니다. 또 보궐선거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아유. 사실은 사실이라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없는 얘기가 이렇게 이 정도로 언론에까지 네. 오르내리지 않겠죠. 예. 자, 평택 하남의 화성도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죠.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요. 자, 조대현 선생님, 이 현역 의원들 표정도 좀 궁금합니다. 현역 의원들이라면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네. 민주당 의원들 표정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화성 지역은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열세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유리한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한 두 번의 선거에서는 거의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반영이라고 하듯이 지난 대선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가 19개 동에서 승리를 한 데 반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9개 동 겨우 이제 이겼는데 뭐 시의원은 이제 두세 명씩 뽑다 보니까 숫자가 좀 비슷하지만 네. 도의원은 7대1 뭐 압도적이죠. 민주당이 예. 7, 국민의힘이 1. 그다음 국회의원 의석수도 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8월 31일 날 사고지구 36개 중에 10개 당협위원장을 새롭게 임명을 했는데 거기서도 화성 갑을 당협위원장이 임명이 안 됐어요. 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그 중앙에서 꽂을 인물이 있기 때문에 비워놨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전혀 안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지역은 도무지 민주당하고 붙일 만한 그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쉬운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도 없다 이런 얘기군요. 지원자는 있는데 네. 당에서 봤을 때 승산이 이거는 없다 별로. 그러니까 현재 갑을 병 중에 네. 이 유일하게 이 병에는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이분도 2018년 지방선거와 그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 아주 저조한 성적으로 네. 이 10%, 20% 이상 차이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 이제 화성입니다. 네. 예. 화성 뭐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 그 어느 지역보다 큰 잔치 혹은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 얘기 나오고 있나요? 예, 물망에 오르는 분은 많고요. 우선 이제 국민의힘의 쪽으로 얘기를 하면 홍영선 국회 첫 차장이 네. 사직서를 제출하고 화성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고향이 또 화성시 서신면이에요. 네.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거는 뭐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지역 정치 발전에 새로운 해법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또 한 분이 구영모 전 화성시 의원이 뭐 안철수 계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후에 제8기 화성시장을 또 출마를 했었어요, 저번에. 네. 근데 패배해갖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 위해서 주민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보이는 분들이 이제 전용기 비례대표 의원이 그 분구되는 또 새로 생기는 지역구에 한번 출사표를 내볼 생각이고요. 서철모 전 화성시장이 네. 또 여기서 출사표를 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선거구 획정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은 경인 지역의 지역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내년 총선에서 분구 진행 가능성이 높은 곳은 단연 서구입니다. 서구엔 현역 의원 역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요. 박성민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서구는 그 앵커님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 그 서구 갑을 다 갖고 있고요. 네. 서구 갑은 김교웅 의원이고 네. 지금 인천시 시당 위원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서구 갑부터 말씀드리면 김교웅 위원장이 지금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마 이번 총선은 불출마하고 다음 인천시장을 출마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뭐 전 의원도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 그 국민의힘 대선 경쟁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을 했어요. 그래갖고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받고 또 그 아내분은 이제 1년 6개월 법정 구속이 된 상태라서 좀 쉽지 않고 지금 강범석 서구청장의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국민의힘도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감점 요인으로 돼갖고 아마 지선을 또 보궐선거를 또 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아마 여기는 그 전략공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구를 또 신동근 의원 쪽 얘기하면 인천에서는 또 비명계 대표의원이에요. 신동근 네. 의원이. 그래서 현재 당내 경쟁자가 좀 머리를 드밀고 있는 비명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총선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에 아마 비명계에서 전략공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종인 전 시의원도 네. 주민과 소통하면서 서구 지역구에 이제 출마에 대한 열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을은 또 인천시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행수 문화부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서구을로 나와서 대항마로 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동근, 이행수 이 대결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또 비명의 또 대표 주자다 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총선 체제로 된다면 예. 공천 문제에서 아주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천 내 유일한 선거구 확대 지역구 총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떤 인사들이 또 합류할지 좀 궁금한데요. 조대현 센터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인천 서구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사실 당협위원장을 지금 총선 6개월 앞두고도 예. 국민의힘에서 24곳을 임명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뭐 서울이 10곳, 경기 11곳, 근데 인천이 3곳인데 인천 서구 갑을 모두 비워놨거든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이학재 전 의원이라든가 안상수 전 시장, 그다음에 이행숙 부시장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비워놨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최근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뭐 많이 졌어요. 네.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22개 동에서 승리를 하고 반면 윤석열 후보는 가자 4동 유일하게 한 군데서만 이겼는데 이걸 불과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방선거 때는 지난번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때 뭐 국민의힘이 대패를 당했던 지역인데 이걸
서구청장을 뒤집어가지고 국민의힘 2.5% 이기면서 다시 찾아왔던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청라지구 뭐 이런 좀 이 지방 아파트 중에는 고급 아파트들이 대거 5만 가구 이상이 이 지역에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에 입주를 하고 있고 입주를 내년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이 인구 구성도도 50대 이상의 인구 구성도가 상당히 몇만 숫자가 서구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은 괜찮은 후보를 내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서구마저도 놓치면 인천에서는 네. 더 이상 찾아올 곳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제가 이 지역에 얼마나 가능성이 있나를 이제 뒤져보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과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에서 서구에서도 지금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더더욱 더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 공천하는 부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고민을 못 끝낸 걸까요? 지금 사실 이학재 전 의원, 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라든가 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뭐 강범석 현 구청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구청장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은 나름 있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접촉을 해서 내년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정부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 심지어 이제 뭐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사기업의 간부로가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보면 보통 이맘때쯤 되면 사표를 쓰고 나와서 총선 준비를 하는 게 과거의 전례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뭐 이학재 지금 인천공항 사장도 지금 그 부류에 들어간다고 지금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이번에는 출마를 안 하고 2년 뒤에 다음에 지방선거 때 내가 출마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분이 임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또 그죠? 만약에 정말로 공항공사 사장 간지 정말로 하면 국회의원이 제일 좋거든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더 좋은데 만약에 국회의원에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면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고사했겠죠. 이게 뭐 우리가 봤을 때 아주 큰 자리지만 이학재 정도의 이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함진규 의원 같은 사람도 지금 도롱사 사장 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학재 의원한테 네임밸류 좀 안 맞는 자리인데 이렇게 갔던 거는 그만큼 내년 총선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특히 수도권, 그중에 또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쉽지 않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서구에서 의석이 하나 더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뭐 그냥 현행 13석 인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좀 자세하게 각 지역 상황이 어떠냐를 좀 찾아봤어요. 아니 지방에 있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나 경북의 북부 지역은 인구수는 비록 적지만 지역이 사실은 뭐 이 수도권에 있는 지역보다 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지역이 5배, 10배 이렇게 넓어서 차로 한 바퀴 도는데도 3시간씩 걸리고 4시간 걸리는 지역도 많아요. 그런 지역은 명분상 인구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 없애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런 지역은 사실은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대구하고 인천하고 인구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게 60만 이상이 많은데 인천이 지역구는 국회의원 숫자는 한 석 더 많아요. 원래 이 인구 상한선으로 따지면 3석을 더 늘려야 되는 거고 부산은 심지어 인천하고 비교했을 때 겨우 32만 많은데 그런데 지역구는 5개가 더 많아요. 5개가. 근데 도리어 부산은 지역구가 넓이가 775제곱킬로미터로 인천은 1000이 넘거든요. 훨씬 지역도 좁은데 그렇게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인천은 적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가 문제가 많고 이거를 소선거구 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정년 숫자를 늘려가지고 수도권도 지방과 같은 비율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 분구 가능성이 나오는 거 역시 이제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 수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지역구의 성격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총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몇백 표와 몇천 표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대단지 입주단지가 들어오면 거대 양당이 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청라 신도시에 한 5만 7천 가구가 들어와요.
무주택자가 이제 자가를 소유하게 되면 보수 성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대형 평형이나 또 비싼 아파트일수록 또 보수 성향이 강해지고 또 작은 평형이나 또 규모가 좀 작은 단지일 때일 경우 또 진보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통계가 있어요. 3.3m당 그 100만 원이 매매가가 뛰면 1.79%의 보수 성향이 강해집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서구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2020년 4월부터 내년 총선 직전까지 2024년 3월까지 입주한 아파트 중 소형 아파트가 25%밖에 안 돼 비중이. 그만큼 이제 대형 아파트나 또 중장년층의 입주를 많이 한다는 건데 통계적으로 또 한 50대 이상의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지선에서 한번 서구에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